윤설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윤설야담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세에 둘러싸인 한적한 마을 은월에 연하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겨울날 얼어붙은 연못가에서 놀다가 미끄러져 머리를 크게 다친 후로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늘 공허했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표정으로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가끔씩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거나 의미 없는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여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바보 처녀라 부르며 외면했고 심지어 혈육이라 믿었던 가족마저도 그녀의 온전치 못한 정신을 부끄러이 여겨 깊은 산속 움막에 버려두고 돌보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그렇게 홀로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외로움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움막의 낡은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은 그녀의 앙상한 몸을 더욱 떨게 만들었고 배고픔은 그녀의 배를 쥐어뜯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가끔씩 마을 어귀까지 내려와 먹을 것을 찾아 헤매었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혀를 차며 재수 없다는 듯 피하기 일쑤였고 아이들은 그녀를 보면 돌멩이를 던지며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맞고 도망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버려진 들꽃처럼 처량하고 고단했습니다. 그때 마을의 가장 큰 부잣집인 최 부잣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돌쇠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돌쇠는 건장한 체격에 우직하고 순박한 마음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붉었지만 눈빛은 언제나 따뜻하고 우직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새 없이 밭을 갈고 뗄나무를 하며 고된 일을 했지만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연하를 외면하고 괴롭히는 것을 안타깝게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머슴들이나 하인들이 연하를 비웃거나 돌을 던질 때도 돌쇠는 언제나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거나 은근슬쩍 연하의 앞을 가로막아 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비록 연하와 직접적으로 말을 섞거나 다가가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그녀에게 작은 연민과 동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가끔씩 연하가 버려진 움막 근처를 지날 때면 몰래 먹을 것을 놓아두거나 찢어진 옷을 수선해 두기도 했습니다. 연하는 그 선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 보였지만 돌쇠는 그저 그녀가 조금이라도 덜 배고프고 덜 추웠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의 작고 소박한 마음은 연하에게 닿지 못했지만 그의 행동은 언제나 연하를 향한 따뜻한 연민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월 마을에는 탐욕스러운 권세가 박영감이 횡포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수십 년간 고리대금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으며 그 부를 이용하여 마을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늘 음흉했고 그의 명령 한마디면 마을 사람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박영감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젊은 처녀들을 협박하여 자신의 첩으로 삼거나 빚을 갚지 못하는 가난한 집안의 딸들을 강제로 노비로 삼는 등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그의 잔혹한 소문은 마을 전체에 퍼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쳤습니다. 박영감의 음흉한 눈은 이제 마을에 버려진 바보 처녀 연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하의 미모가 비록 온전치 못한 정신에 가려져 있지만 남다른 고운 자태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추악한 욕망이 들끓었습니다. 그는 연하를 손에 넣어 자신의 쾌락을 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아름다운 육신을 다른 고위 관료에게 바쳐 자신의 권세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비열한 속셈이었습니다. 박영감의 악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이제는 마을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듯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절규와 비명이 가득했습니다. 연하가 박영감의 마수에 걸려들 위기에 처하자 돌쇠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연하의 불안한 눈빛과 박영감의 음흉한 시선이 아른거려
편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의 순박한 마음속 깊이 끓어오르는 의협심은 거대한 파도처럼 요동쳤습니다. 돌쇠는 자신이 나선다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 영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주먹은 굳게 쥐어졌고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연하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그녀의 삶이 비참하게 끝날 것이라는 직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밤낮으로 고뇌했습니다. 밭을 갈다가도 문득 연하의 얼굴이 떠올라 쟁기를 멈추었고 뗄나무를 하다가도 그녀의 처량한 모습이 아른거려 도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굳은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는 연하를 구하리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녀를 지키리라 맹세했습니다. 돌쇠의 마음속에는 이제 연하를 향한 연민을 넘어선 굳건한 책임감과 뜨거운 연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어렴풋이 빛나는 순수함을 보았고 그 순수함을 지켜주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느 늦은 밤, 박 영감의 하인들이 연하를 끌고 가기 위해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밤은 칠흑 같았고 풀벌레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돌쇠는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리 움막 근처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였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지만 그의 심장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하인들이 연하를 움막에서 끌어내려던 순간 돌쇠는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주먹은 쇠망치처럼 강했고 하인들은 미처 예상치 못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습니다. 이놈이 감히 어디서 감히 머슴 따위가. 하인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돌쇠는 연하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그의 몸놀림은 민첩했고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는 한 명 한 명 하인들을 쓰러뜨렸지만 하인들의 숫자는 너무 많았습니다. 한 명, 두 명 쓰러지던 하인들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몽둥이를 휘두르며 돌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결국 돌쇠는 숫적 열쇠에 밀려 큰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의 옆구리에서는 시뻘건 피가 솟구쳤고 팔다리에는 몽둥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연하는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처음으로 작은 두려움과 혼란의 빛이 스쳤습니다. 돌쇠는 마지막 힘을 다해 연하의 손을 잡고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그의 뒤에서는 하인들의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돌쇠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그의 발걸음은 비틀거렸지만 그는 연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연하를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밤은 깊고 숲은 칠흑 같았습니다. 나뭇가지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 춤을 추었고 부엉이 울음소리는 더욱 음산하게 들렸습니다. 돌쇠는 피를 흘리면서도 연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옆구리에서는 계속해서 피가 흘러내려 옷을 적셨고 몽둥이 자국은 시퍼런 멍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지치고 고통스러웠지만 연하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필사적으로 내디뎠습니다. 연하는 처음에는 멍하니 돌쇠에게 이끌려 걸었지만 점차 돌쇠의 힘겨운 숨소리와 땀방울 그리고 자신의 손을 꽉 잡은 돌쇠의 손길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돌쇠의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 냄새를 맡았고 그의 뜨거운 체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공허함 대신 작은 호기심과 온기가 깃들기 시작했고 돌쇠의 말을 알아듣는 듯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가끔씩 돌쇠를 따라 작은 목소리로 옹알이 같은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돌쇠는 산속에서 약초를 캐어 자신의 상처에 바르고 연하의 손을 닦아주었습니다. 나무짚으로 그녀의 머리를 덮어주어 차가운 밤이슬을 막아주었고 밤새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도 돌쇠는 산딸기와 열매를 찾아 연하에게 먼저 먹을 것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보살핌 속에서 연하는 조금씩 마음을 열고 희미하게나마 이성을 되찾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돌쇠의 따뜻한 눈빛을 피하지 않았고
가끔씩은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돌쇠는 박영감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연하와 함께 먼 고을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은월 마을을 벗어나 며칠을 더 걸어 그들은 낯선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은월 마을보다 훨씬 작고 소박한 곳이었지만 돌쇠는 이곳에서 연하와 함께 새 삶을 시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어귀에 있는 허름한 오두막을 빌려 거처를 정했습니다. 오두막은 낡고 비좁았지만 돌쇠는 이곳에서 연하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돌쇠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여 마을에서 가장 큰 농사를 짓는 김씨 댁에 머슴살이를 청했습니다. 김씨는 돌쇠의 건장한 체격과 우직한 눈빛을 보고 그를 흔쾌히 받아주었습니다. 돌쇠는 낮에는 밭을 갈고 뗄나무를 하며 고된 노동을 했고 밤에는 연하가 있는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하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에게 바보 아내로 불리며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돌쇠에게 왜 그런 바보 같은 여인과 사느냐며 수군거렸지만 돌쇠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하를 아내로 맞았다고 말하며 그녀를 보살폈습니다. 그는 연하를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밤이 되면 돌쇠는 연하의 곁에 앉아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연하는 그의 말을 모두 이해하지 못하는 듯 보였지만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온기에 기대어 편안한 잠을 청했습니다. 돌쇠는 연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녀의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연하를 향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돌쇠가 일터에 나가고 없는 한낮이었습니다. 연하는 오두막 구석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을 어른이 버려둔 자투리 1000조각과 색색의 실뭉치였습니다. 연하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것들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생각 없이 1000조각의 실을 이리저리 끼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의미 없는 놀이로 보였으나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살아있는 듯 능숙하게 실을 움직였고 천 위에는 꽃과 새, 그리고 알 수 없는 문양들이 섬세하게 수놓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밤늦게 오두막에 돌아와 피곤한 몸으로 잠이 들려던 찰나 희미한 달빛 아래 연하가 꼼지락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연하가 쭈그려 앉아 1000조각의 자수를 놓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바보라고 불리던 연하의 손에서 이런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탄생하다니. 그는 숨을 죽이고 연하의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연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몰두하여 자수를 놓았고 그녀의 얼굴에는 작은 행복감마저 감도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생기 넘쳤고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숙련된 장인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돌쇠는 연하의 자수에 담긴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그녀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연하의 자수 솜씨는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그녀의 자수를 구경했지만 직접 그녀의 작품을 본 이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저 바보 처녀가 놓은 것이 정녕 맞단 말인가? 저 섬세한 바느질 솜씨를 보게나. 웬만한 자수 장인보다 훨씬 낫지 않은가? 바보 처녀의 손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은 사람들의 편견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를 향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점차 호기심과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연하에게 자수를 놓아달라며 1000조각과 실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그녀의 자수는 마을 사람들의 옷과 병풍, 보자기를 장식하며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연하를 더 이상 바보 처녀라 부르지 않고 자수 처녀 혹은 신기한 처녀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자수는 마을의 작은 행사에서 전시되기도 했고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소문이 퍼져 그녀의 자수를 보러 오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연하의 자수는 인근 고을까지 명성을 얻고 한양의 귀부인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자수는 평범한 작품을 넘어 신비로운 기운마저 느껴진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연하가 놓은 자수에는 평범한 꽃잎 하나에도 생명력이 느껴졌고 새 한 마리에도 영혼이 깃든 듯했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본 듯한 기이하고 아름다운 문양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자수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때로는 잊었던 기억이 떠오르는 듯한 신비한 경험을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점점 더 커져 마치 바람처럼 한양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한양의 내로라 하는 명문가 귀부인들은 연하의 자수를 소유하기 위해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높은 값을 치르고서라도 그녀의 자수를 얻으려 했고 연하의 자수는 순식간에 귀한 보물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연하의 자수 소문은 한양의 최고 명문가 김대감 댁의 마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김대감 댁은 대대로 학문과 예술을 숭상하는 가문이었고 특히 김대감의 부인인 마님은 섬세한 미적 감각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김대감 댁은 오랫동안 잃어버린 외동딸 옥년아 씨를 찾고 있었습니다. 옥년아 씨는 어릴 적 마님과 함께 나들이를 나섰다가 길을 잃고 실종되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옥년아 씨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자수 솜씨를 지녔고 특히 특정 문양을 즐겨 놓았다고 전해집니다. 마님은 연하의 자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하를 만나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미한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어쩌면 저 처녀가 자신의 잃어버린 딸일지도 모른다는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마님은 자신의 희망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믿음직한 하인들과 함께 특별한 비단실을 은월마을로 보냈습니다. 그 비단실은 옥년아 씨가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색깔과 촉감을 가진 실이었습니다. 김대감 댁에서 온 사람들이 연하가 사는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위엄과 함께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한 손님들의 등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연하의 오두막 주변에는 순식간에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이들의 방문에 연하는 불안한 듯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공허해졌고 멍하니 벽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마님이 직접 보낸 귀한 비단실을 보고는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 실은 오색영롱한 빛을 띠고 있었고 연하의 손에 닿자마자 마치 살아있는 듯 부드럽게 감겨들었습니다. 연하는 그 실에 홀린 듯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작은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실을 감아쥐었고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연하가 비단실로 자수를 놓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잊혀졌던 기억의 파편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실을 따라 움직이며 무의식적으로 어릴 적 즐겨놓았던 문양을 수놓았습니다. 그 문양은 김대감 댁의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고유한 문양이었습니다. 자수를 놓는 동안 연하의 눈빛은 점점 더 또렷해졌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와 혼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기억 속에는 화려한 저택과 다정한 부모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놓았던 자수의 문양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마치 꿈을 꾸는 듯했습니다. 꿈 속에서 자신은 사랑받는 아이였고 따뜻한 손길이 그녀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마님의 무릎에 앉아 자수를 배우던 모습, 김대감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자신이 가장 아끼던 비단실로 술을 놓던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기억의 파편들은 그녀의 닫혔던 정신의 문을 조금씩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침내 김대감 댁마님이 직접 연하를 찾아왔습니다. 마님은 연하가 놓은 자수를 확인하고는 감격에 겨워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연하가 놓은 자수에 고정되었고 그 자수 속에는 옥년아 씨가 어릴 적 즐겨놓았던 독특한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연하의 얼굴을 감싸 쥐었고 그녀의 얼굴에 난 어릴 적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연못가에서 넘어져 생긴 그 작은 상처는 마님만이 알고 있는 딸의 흔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연하는 번개라도 맞은 듯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갇혀있던 모든 기억들이 마치 둑이 터진 듯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이름이 옥년임을 깨닫고 어머니! 라고 외치며 마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마님은 옥년아, 내 딸아를 외치며 눈물을 쏟아내며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기억이 되살아나자 옥년은 바보 처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총명하고 아름다운 김대감 댁의 규수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빛났고 그녀의 표정에는 지혜와 기품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적 같은 상봉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그들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돌쇠는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함께 알 수 없는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 옥년은 모든 기억을 되찾고 김대감 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명문가의 아씨로 세상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진귀한 장신구를 걸쳤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돌쇠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버리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준 돌쇠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돌쇠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여전히 차가운 움막에서 버려진 채 비참하게 살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김대감은 자신의 딸 옥년이 모든 기억을 되찾고 돌아온 것에 기뻐했고 돌쇠를 불러 그대는 내 딸의 생명의 은인이자 내 딸의 온전치 못한 정신을 되찾아 준 귀인이다. 그대의 은혜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으니 내 그대에게 평생의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 고 말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여 감사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옥년을 향한 그리움과 이루어질 수 없는 신분의 벽이 아련하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옥년은 돌쇠에게 혼인을 청했습니다. 그녀는 김대감에게 아버지, 돌쇠님은 저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제가 가장 힘들고 아무도 저를 돌아보지 않을 때 오직 돌쇠님만이 저를 인간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저는 돌쇠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대감은 옥년의 뜻을 받아들이고 돌쇠를 자신의 양자로 삼아 신분을 상승시켜 주었습니다. 돌쇠는 이제 더 이상 미천한 머슴이 아닌 양반의 신분으로 옥년과 정식으로 혼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대감은 돌쇠에게 뛰어난 학자들을 붙여 글과 학문을 가르쳤고 돌쇠는 놀라운 속도로 지식을 습득해 나갔습니다. 그의 우직하고 성실한 성품은 학문에서도 빛을 발했고 그는 곧 뛰어난 학식과 인품을 겸비한 인재로 성장했습니다. 성대한 혼례식이 열렸고 마을 사람들은 바보, 처녀와 미천한 머슴의 기적 같은 이야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옥년과 돌쇠를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혼례식은 화려하고 성대하게 치러졌으며 수많은 귀인들이 참석하여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옥년과 돌쇠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김대감은 자신의 사위가 된 돌쇠를 통해 박영감의 악행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옥년을 납치하려 했던 박영감의 비열한 계략과 마을에서 자행되었던 그의 횡포를 상세히 고했습니다. 김대감은 경로하여 조정에 박영감의 죄를 고했습니다. 조정에서는 김대감의 위엄과 돌쇠의 명확한 증언을 바탕으로 박영감의 악행을 조사하기 위해 관리를 파견했습니다. 박영감은 그동안 쌓아온 죄가 너무 많아 쉽사리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박영감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먼 지방으로 귀향을 가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영감의 몰락에 환호했고 정의가 실현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돌쇠와 옥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들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이제 은월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쇠와 옥년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돌쇠는 비록 양반의 신분이 되었지만 여전히 겸손하고 우직한 성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옥년과 함께 김대감 댁의 가문을 더욱 번성시켰습니다. 그는 김대감의 도움을 받아 관직에 오르게 되었고 뛰어난 능력과 청렴한 성품으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옥년은 돌쇠의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며
그의 곁에서 현명하고 자애로운 부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찾은 재능을 살려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힘썼고, 그녀의 자수는 이제 단순한 예술 작품을 넘어 희망과 치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버려졌던 연하는 진정한 사랑과 가정을 찾으며 바보, 처녀에서 명문가의 아씨로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바보 처녀가 아닌 지혜롭고 아름다운 옥년 아씨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돌쇠는 뛰어난 지혜와 용기로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지만 결코 자신의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후대의 길이 전해지며 진정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인과응보의 교훈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돌쇠와 옥녀는 백년해로 하며 행복하게 살았고, 그들의 후손 또한 그들의 지혜와 인품을 본받아 훌륭한 인물들로 성장하여 대대손손 번창했습니다. 이렇듯 한 폭의 그림 같은 이야기 속에서 연하와 돌쇠는 서로의 빛이 되어 어둠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으나 꺾이지 않는 마음과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모든 시련을 극복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미천한 신분이라도, 아무리 비참한 처지에 놓였더라도 마음속에 굳건한 의지와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 선한 마음은 반드시 복을 받고 악한 마음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감동과 깊은 울림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주변의 작은 선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 또한 아름다운 한 편의 야담처럼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윤설야담 채널의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더욱 흥미롭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